아무래도 지금 최근 흐름은 종전이 조금 좀 길어지고 있죠. 지지부진하죠.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혹시 연준의 정책 판단을 좀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페이스X나 오픈 AI가 갑자기 상장을 당기고 있는 것도 금융시장이 안 좋거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높은 할인율과 흥행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조기화시키는 흐름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기업이익이 10조 늘든 20조 늘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이익을 늘려줬던 가장 큰 원동력,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인이 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금리가 거기에 대한 트리거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그 매크로의 얘기 시대가 해야지. 오고 있다. 해야죠. 네, 매크로 우리가 매크로 하다가 잠깐 소원했는데 다시 매크로를 붙잡을 때가 오늘 주가 왔다. 또 이렇게 올라서도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봐야 합니다. 네. 지금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럼요. 오늘은 좀 진정되긴 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 급등세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채금리 오르는 거는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흐름은 종전이 조금 좀 길어지고 있죠. 지지부진하죠.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연준의 정책 판단을 좀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관세 정책을 해갖고 관세수를 많이 늘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재정을 이제 건전화시키는데 이제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썼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재정 적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 예산국 추정치를 보게 되면 미국의 부채 비율은 계속 이제 높아져 갈 것으로 일단 미국 자체 내에서도 워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당연한 이치죠. 뭐 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 상황이 다소 좀 특이하게 작동을 하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빨리 속도가 좀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의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연준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상 액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과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주가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장기 금리의 상승 요인을 이제 약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우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단기 금리하고 예를 들어 미국의 소파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와 있는데 2년물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해서 트레이딩하고 있는 거라면 실제 금리 인상하면 이제 더 이상 오히려 이제 채권 사도 되는 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뷰도 있는데 지난주에 나오셨던 박종원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무릎을 쳤는데 혹시 우리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상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정책을 바꾼다는 얘기는 인플레 국면이 이대로 놔두면 못 잡는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섰을 때 그런 정책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모대출이죠. 이게 프라이빗 크레딧 쪽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경기 변동성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긴축 정책적으로 스탠스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런 비용을 치르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겠다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갈 만큼 인플레 상황을 안 좋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연준 내에서도 상당 부분 대립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연준위원은 인플레를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반면에 일부 연준위원들은 이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라리 금리를 한번 올리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제 좋아지는. 그러니까 국내가 그런 뷰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미국 금리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특히 그렇다.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정책 판단을 바꾼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연준은 안 바꾸더라도 한국은행이 바꿔서 그렇게라도 해주면 한국 금리는 약간 한국 금리는 약간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그 단기 금리, 네. 그러니까 콜금리나 이런 그 선물 거래 반영이 되어 있는 금리 레벨 그 가격은 지금 한국은행이 4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한 번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4번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리게 되면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을 다시 되돌림한다라는 시각으로 한국 쪽에서는 한국 국채금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연준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에요. 연준이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연준의 기준금리랑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다시 올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금리 레벨은 연준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엔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정말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일시적인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인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인플레라는 강력한 이 저해 요인을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고 내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으로 끝나지 않겠죠.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몇 번의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아마 그렇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연준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채권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 연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정말 연준이 우려대로 정책을 완전히 바꿀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연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적으로 갔다가 잘못하면 예기치 않은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준도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수치들을 보고 숫자를 보고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인플레 이야기 다시 좀 해보고 싶은 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요즘에 유가 움직이는 거 쳐다보고 있을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뭔가 모두 만족할 만큼 상황이 종결이 돼도 다시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안정이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안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너무 멀리 온 거죠? 지금? 예, 그 유가가 좀 내리면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어 물가는 지금 쉽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고 이게 상당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비둘기파 입장에서는 유가가 내려가서 기대 물가가 내려가면 코어 물가가 당장 내려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향 쪽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이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당장 올린다든가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바꿔준다든가 점도표를 바꾸는 이런 방식 말고 현재 상태에서 기다려가는 그리고 좀 더 기다리고 나서 정말 코어 물가가 안 내려가면 그때 액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둘기파 쪽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싸움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물가가 내려갈 테니까 그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주가는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연준이 정책 기조를 단번에 바꾸지 않고 물가나 이런 경제 상황들을 지켜보는 위치에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벌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뭐 첫 번째 선결 조건은 종전이 돼야겠죠. 그러네요. 종전이 돼서 유가 레벨이 그전 레벨로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 레벨 자체가 한 20% 정도 떨어져 준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시간 벌기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연준 내에서도 매파 지정이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공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뭐 행정부 입장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취임하게 될 캐비넛이 연준 신임 의장의 정책 기조도 뭐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금융시장 전체 꼭 이게 주식시장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당장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가게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나 유가 흐름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일본이 옛날만큼 금융시장에 영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엔켈 트레이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오르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본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지금 더 빠르죠. 더 빠르고 그리고 엄청 오래 오르더라고요. 빠르기도 빠르고. 특히 이제 30년물이 지금 네. 4.1%까지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본 국채금리 레벨을 고려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레벨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을 좀 예를 든다면 미국은 지금 그 10년물이 그 4.1% 정도, 4.6 정도 4.6, 4.6이죠. 그리고 30년물이 5.1 네. 정도가 되고요. 일본은 10년물이 한 2.7%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30년물이 4.1%가 네.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미국은 30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일본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10년물 대비 30년물 상승폭이 더 컸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본의 거기 금리가 오르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이랑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정말 일본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졌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일본 행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금리 인상 그리고 디플레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털어내서 이런 부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기업들의 임금 상승을 통해서 실질 임금 이런 부분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일본의 실질 임금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 있고 기업들이 임금 인상률을 뭐 몇십 년 만에 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비를 그렇게 진작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장기적인 디플레를 탈출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 경제 상황에서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바로 엔달러 환율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본 경제나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 이런 측면이 생각보다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해외 투자를 했던 일본의 국내 투자자들이 자금이 해외 다시 자산을 일본으로. 이제 네. 환류시키는 그런 어떤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해외 투자를 하는 어떤 주체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 중심의 이제 정부, 다른 하나는 이제 생명보험이나 보험사 중심의 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 정부의 그 투자는 외환보유고의 다변화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 매력에 따라서 일본 시장으로 환류를 할 수는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는 해외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본 국채를 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환류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장기채에 대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투자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캐피탈 게인을 추구하기보다는 금리 수치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0년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금리 차는 여전히 100bp 차이가 나고요. 네. 10년물 기준으로도 거의 한 뭐 150bp, 200bp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이게 스프레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시장으로 본격적인 회귀를 한다라는 건 좀 넌센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개인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환류 수요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본격적인 환류가 일어나서 금융시장이 어떤 혼란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 이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봐서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FOMC 뭐 의사록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FOMC 의장이 바뀌는데 이 전에 있는 의사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싶긴 한데. 전에 있는 의사록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요번에 4월에 있었던 그 FOMC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뭐 내일도 뭐 케빈 워시가 아닌 다른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3명이 반대를 했네만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부장님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워시가 들어오는 순간 새로 싹 바뀐다고 보시나요? 의미 있다고 봐야죠. 의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연준대에서 기조가 이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네. 목소리를 내는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인플레나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전이 생각보다는 빨리 안 되고 있고 이게 유가도 좀 고유가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비둘기파 쪽에 있던 인사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는 통화정책 기조를 좀 완화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의사록에는 매파 진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케빈 워시 위원장이 새로 연준 의사 이제 그 의장으로 취임해서 모든 걸 바뀌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연준 내에서는 지역은행 총재들 중심으로 한 매파 진영이 있고 그리고 연준 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둘기파 진영이 있는데 이 대립구도가 여전히 대립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케빈 워시 위원장이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되는 거죠. 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의장이 되는 건데 이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어떤 뭐 코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양분돼 있는 연준 내의 의견 이거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환경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 위원장이 연준 의장이 이제 돼서 FOMC 회의를 6월 달부터 이끌 텐데 네. 거기서 이사 중에 한 명이 이제 파월 의장이 여전히 이사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게 없으니까 네. 사임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이런 이사가 사임을 한 나갔죠. 거고요. 네, 한 거고 때문에. 그 자리를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가 아니면 의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 이사는 7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과거에 신임 연준의장이 전임 연준의장랑 같이 이사 FOMC를 진행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게 법무부 조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법적인 불안 요인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자칫 연준 내의 의사결정이 행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했을 때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상당 부분 난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좀 길게 좀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난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던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얼마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연준의 목소리들을 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정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케빈 워시 앞에 놓인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내일 취임도 하기 전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제금리 아까 이야기 저희가 다루기도 했지만 우리가 흔히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징후나 뭐 이런 걱정이 될 때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자경단이 뭐 지금 자경은 무슨 단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흔히 부르기를 네. 부르기를 이름 이제 붙인 그렇게 하죠. 그런 겁니다. 집단적인 어떤 의사 표현, 매매 패턴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경단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그래서 좀 안정적입니다. 애초에 이름 붙이기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뭐 그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미국 국채를 그럼 팔면 뭘 사냐? 현실적으로 살 게 없습니다 지금. 예. 뭐 유럽 국채를 뭐 그렇게 매시하게 많이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신흥국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금을 사자니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너무 많이 지금 사놨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팔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별로 없어요.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경단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점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경단이 출연하는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부채 비율이 계속 구조적으로 높아져 간다라고 하면 자경단이라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매매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재정이 악화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중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100%를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미국을 대신해서 건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의 없어요. 네. 한국이 유일할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100%는 넘었고요. 점점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경단이 출연해서 부채가 높아지고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에 채권을 팔아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자경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국채금리 상승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은 당장은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네. 때가 예.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뭐 저희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워낙 변동성이 네. 큰 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짚어봐야 하는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오늘 함께 2부에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증시의 변동성을 잘 다뤄내기 위해서 가져가야 할 어떤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익이 이렇게 전망치가 빠르게 오른 적은 한 번도 없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적도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동성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규모의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미국 빅5 이제 투자하는 업체들의 올해 캐페스 증가율이 연초에는 그게 30%대로 예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한 바로는 82%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금액은 늘더러 증가율이 빠르게 둔할 거라는 예상이 완전히 뒤엎어져가지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아마존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올해 마이너스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글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거의 플랫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안 좋은 신호로 봤거든요. 이렇게 안 좋으면 투자 못 하겠구나 이 신호로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좋아질 정도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앞으로도 더 하겠구나 이 신호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높아진 거는 이거를 외부 요인으로 강제로 스탑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금리예요. 스페이스X나 오픈 AI가 갑자기 상장을 당기고 있는 것도 금융시장이 안 좋거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높은 할인율과 흥행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금 조기화시키는 흐름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기업이익이 10조 늘든 20조 늘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이익을 늘려줬던 가장 큰 원동력,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인이 등장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네. 금리가 거기에 대한 트리거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하고 40만 원, 50만 원 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계속되고 이 버블일지언정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요인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1번 후보가 지금 금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안정이 오늘 계속 전반부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안정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국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2분기 이후 시장 흐름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